아들 민혁이가 한 달 예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 지 일주일이 흐른 날이었습니다. 녀석이 없는 집은 유독 넓고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매일같이 그랬듯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앞을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사진 속 당신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 어깨를 다독여주지는 못했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누구도 답해주지 않을 질문을 허공에 던지는 것으로 저의 하루는 시작되곤 했습니다. 아침을 차려 먹고 웬만한 집안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녀가시니 할 일도 없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저 창밖의 아파트 단지며 놀이터의 흙이며 전부 제 피 같은 돈으로 일군 아들의 세상이었지만 정작 저는 그 세상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방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 유진이가 기지개를 켜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 목소리에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 특유의 나른함과 함께 평소와 다른 종류의 살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걸 유진이는 제 옆에 살짝 걸터 앉으며 팔짱을 끼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실에서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는 아이였어요. 용건이 있을 때만 저를 찾았기에 이 아침의 친절이 낯설면서도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계획은 무슨? 늙은이가 매일 똑같지. 그럼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실래요? 저는 유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쇼핑몰에 올릴 가을 신상품을 직접 보고 떼와야 하는데 혼자 운전하고 짐을 들기가 버겁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바람도 쐬실 겸 같이 가요. 제가 동대문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예쁜 스카프도 하나 사드릴게요 라며 말꼬리에 꿀을 발라 속삭이더군요. 저는 며칠 전부터 욱신거리던 무릎을 슬며시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기 힘든데 너 혼자 다녀오는 게 낫지 않겠니? 제 말에 유진이의 입꼬리가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는 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를 졸랐어요. 에이, 어머니. 제가 다 모시고 다닐 건데 뭐가 걱정이세요? 짐도 잠깐만 봐주시면 되고 거의 차로 다닐 거라 괜찮아요. 네, 어머니. 그네 하는 소리에 담긴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은근한 압박감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싫다고 버티면 분명 저 아이는 온종일 굳은 얼굴로 집안에 냉기를 뿌리고 다닐 테지요. 민혁이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저랑 어디 같이 가는 것도 싫어하신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준비하고 오너라. 제 대답에 유진이는 와, 신난다. 어머니 예쁘게 하고 나오세요. 라며 아이처럼 웃어 보이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체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쓰는 무료 노동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유진이를 기다리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유독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았지만 가장 편해서 아끼는 다나와 몇 년째 입고 있는 무채색 카디건. 유진이는 늘 제 옷차림을 보고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옷을 입어요. 제가 나중에 옷 사드릴게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 나중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원피스에 완벽한 화장을 하고 나타난 유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더군요. 어머니, 제가 그 신발 좀 버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발이 편한 게 최고다라며 짧게 대꾸하고 먼저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진이는 연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바빴습니다. 그 아이의 세상 속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주차장에 도착하자 저 멀리서도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색 SUV 한 대가 보였습니다. 민혁이와 유진이가 결혼할 때 저 차를 선물했습니다.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곳 많이 다니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렴. 차 키를 건네주던 날 그렇게 말하며 아들 내외의 앞날을 축복했었죠. 하지만 저 차는 어느새 며느리 혼자만의 자존심이자 계급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인 민혁이조차 저 차를 몰 때는 유진이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유진이가 리모컨을 누르자 차가 삑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오르려는데 발을 디디는 순간 낡은 단화바닥이 플라스틱 발판에 스치며 희미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유진이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이거 어제 시간 들여서 세차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화들짝 놀라 발을 떼고는 미안하다. 잘 안 보여서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됐어요. 그냥 빨리 타세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차에 오르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가시방석 같았어요. 시트에 주름 하나라도 잡힐까, 등받이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묻을까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제가 사준 차에 제가 오르면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유진이는 보란 듯이 물티슈를 뽑아 제가 낸 자국을 신경질적으로 닦아내고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출발부터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대문으로 향하는 내내 유진이는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채 한참을 떠들어댔습니다. 아마도 쇼핑몰 동업자이거나 친구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았죠. 한때는 제 삶의 전부였던 저 거리들이 이제는 유리창 너머의 풍경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동대문 근처에 다다르자 길은 차들로 꽉 막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지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주말엔 오는 게 아니었는데 혼잣말인지 제게 하는 말인지 모를 불평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주차 빌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만차 표시등이 곳곳에서 번쩍였고 빈자리를 찾아 헤매는 차들이 거북이처럼 얽혀 있었죠. 우리는 3층 주차장을 너댓바퀴는 돌고 나서야 겨우 비어있는 공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오니까 되는 일이 없네. 평소엔 바로 찾았는데 그 비난의 화살은 어김없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죠. 그녀가 힘든 건 모두 제 탓이 되어버리는 이 집안의 법칙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먼저 내리셔서 뒤 좀 봐주세요.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안 되겠어요. 그녀의 명령에 저는 힘겹게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매캐한 배기가스와 사방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에 머리가 핑 돌았죠. 아픈 무릎을 짚고 차 뒤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기다리던 차가 신경질적으로 빵 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유진이는 창문을 내리고 어머니, 좀 빨리빨리요. 뒷차 안 보여요?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허둥지둥 손짓을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유진이는 됐어요. 라며 차를 한 번에 밀어넣고는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그녀의 세상에서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쇼핑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절뚝거리며 따라가야 했죠.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오늘 저를 왜 데려왔는지 그 본색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한 가게에 들러 마음에 드는 옷 몇 가지를 고른 후 커다란 비닐봉지를 제게 툭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들고 여기 잠시만 서 계세요. 전 다른데 빨리 좀 보고 올게요.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던 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티셔츠 뭉치, 청바지 더미, 재킷들 비닐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묵직한 짐의 무게가 무릎을 짓누르는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짐꾼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진이는 또 다른 가게에서 잔뜩 싼 옷을 들고 와 제게 넘기려 했습니다. 제가 이미 들고 있는 짐이 너무 많아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그만 손에서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쇼핑백 하나가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 안에서 곱게 포장되어 있던 새하얀 블라우스가 밖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하얀 옷에 거뭇하게 묻어버렸죠.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블라우스를 집어들고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거 샘플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손에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드세요? 그냥 집만 될 거면 뭐하러 따라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의 상인들과 손님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분노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분노가 어디까지 갈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1시간쯤 더 흐른 뒤에 일어났습니다. 유진이는 젊은 여자들이 바글거리는 한 도매상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유독 인기가 많은 곳이라 계산하려는 줄이 가게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죠. 유진이는 제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줄 좀 서 계세요. 여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전 그동안 다른 디자인 좀 보고 올게요.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무릎의 통증을 애써 참으며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사람들의 열기와 소음 속에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20분을 넘게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제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아줌마 계산 안 하실 거예요?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자 이번에는 통화 거절음이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은 것이었죠. 제 차례가 되자 점원이 뭐 찾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유진이가 무엇을 사려 했는지 알지 못해 저 잠시만요라며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뒷사람들의 불평과 점원의 짜증 섞인 시선이 온몸에 와서 박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이가 느긋한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쩔쩔매는 모습을 본 그녀는 과장되게 한숨을 푹 쉬더니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줄 밖으로 빼냈습니다.
아, 답답해 죽겠네. 그냥 나오세요. 제가 할게요. 그녀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제 얼굴은 불타는 것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말기도 못 알아듣고 행동도 굼뜬 쓸모없는 늙은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하고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백 마디의 욕설보다 더 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잔뜩 화가 난 며느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 빌딩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 환승 통로를 지나야만 했죠. 며느리는 분풀이라도 하듯 성큼성큼 앞서갔고 저는 무거운 짐과 욱신거리는 무릎 때문에 도저히 속도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뒤처지자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뒤돌아보며 재촉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제가 얘야,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 제발 천천히 좀. 이라고 애원하는 순간 며느리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도 한복판에 우뚝 멈춰서더니 제게서 쇼핑백을 모조리 빼앗아 들고는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못 참겠네.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실 거면 따라오질 마셨어야죠. 전 먼저 갈 테니 여기서 알아서 오세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차 키를 가진 채로요. 순식간에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손으로 낯설고 소란스러운 지하도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쌩쌩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고통 속에 서 있는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소음들이 윙윙거리며 제 귀를 때렸지만 제 세상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아, 제가 버려졌구나. 제가 사준 차를 타러 가는 저 아이에게 이 차가운 지하도 바닥에 저는 완벽하게 버려졌구나. 무릎의 통증보다 더한 아픔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발걸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오직 저만이 시간을 잃고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염없이 울고 있어봤자 돌아와 저를 부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머리를 때렸죠. 어차피 저 아이에게 저는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아들에게 덤으로 딸려 온 가끔 쓸모는 있지만 대체로 거추장스러운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을 뿐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것은 심장이 아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하도를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니 회색빛 도시의 소음이 저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습니다. 저는 길가로 나가 힘겹게 팔을 뻗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오르는 그 짧은 순간조차 버거워 낑낑대자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어르신? 저는 그저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라고 힘없이 대답하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사님은 아이고 저희 어머니도 무릎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자식된 도리로 좋은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라며 혼잣말처럼 의조렸습니다. 그 평범한 한탄이 제 가슴에는 수십 개의 바늘이 되어 박혔습니다. 저는 제 아들 민혁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아들도
저 바쁜 기사님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자식이 되어버린 것 같아 참을 수 없이 서글퍼졌습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늙은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오직 한 남자와 한 아들을 위해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신세라니. 억울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샘이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거나 혹은 너무 깊은 배신감에 눈물마저도 길을 잃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오자 저는 기사님께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삑삑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 다른 온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둡고 싸늘할 것이라 생각했던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거실에서는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는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은 전혀 모른다는 듯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며느리 유진이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하얀 시트팩까지 붙인 채로 말입니다. 제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유진이는 귀찮다는 듯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안도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휴식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만이 묻어났죠. 어머니, 이제 오세요?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한참 전에 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당당해서 순간 제가 겪은 일이 모두 꿈이었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먼지가 묻은 옷차림 그대로 현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나를 거기다 버리고 오지 않았느냐. 제 말에 유진이는 먹던 포도를 내려놓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시트팩 때문에 입가가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버리다니요,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제가 언제 버렸다고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한 거지. 어머니가 하도 꾸물거리셔서 차 막히기 전에 먼저 온 거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모든 잘못을 저의 느린 걸음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좀 가자고 그리 애원을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너 혼자 가버린 걸 그렇게 말하면 다란 말이냐? 그러자 유진이는 이제는 아예 소파에서 등을 떼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고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귀찮음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게 하시네. 그래서요? 제가 거기서 어머니랑 같이 밤새도록 서 있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늦게 오실 거면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셨어야죠. 다 큰 어른이 지하철역에서 집 하나 못 찾아오세요? 제가 어머니 보모는 아니잖아요. 보모.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 저 아이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미가 아니라 돌봐야 할 짐, 귀찮은 보모 노릇을 하게 만드는 늙은 짐짝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저 아이와 말을 섞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저런 뻔뻔함과 이기심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감정도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수십 년의 헌신과 사랑은 저 아이에게는 단 한 번도가 닿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침묵이 오히려 이상했는지 유진이가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제 말이 틀려요? 할 말 없으시죠? 다음부터는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세요. 저까지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저는 그 악담을 등 뒤로 들으며 제 방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쾅 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잠그는 둔탁한 금속음이 저와 유진이 사이의 모든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 고이 모셔둔 남편의 사진 앞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사진 속 당신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다 봤지? 내가 오늘 뭘 보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당신도 다 봤을 거 아냐? 내가 틀렸어. 나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는데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어.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야. 은혜도 염치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여보, 이제 나 더는 못 참겠어. 내가 내 손으로 저 아이의 오만 방자함에 마침표를 찍을 거야. 내가 저 아이에게 줬던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거두어 갈 거라고. 그러니 하늘에서 너무 노여워 말고 이 못난 마누라가 하는 짓 끝까지 지켜봐줘. 남편과의 피 끓는 맹세를 마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물건들이 잠들어 있었죠. 남편이 처음 주었던 연애편지, 민혁이가 어버이날에 만들어준 카네이션, 그리고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서류 상자. 저는 그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내외가 결혼할 당시의 서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찾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얀색 SUV의 자동차 구매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이름은 아들 민혁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 공급자, 즉 대금을 지불하고 차를 구매한 사람의 이름은 제 이름 박찬숙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혹시나 싶어 따로 보관해 두었던 예비 스마트키가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새것 그대로 들어 있었죠. 저는 그 서류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를 배신한 세상에 맞서 싸울 저의 무기이자 빼앗긴 제 인생을 되찾아올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상자 뚜껑을 닫으며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응조렸습니다. 그래, 유진아.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것부터 내가 없애주마 그날 제 기나긴 인내의 역사는 끝이 나고 무섭고도 통쾌한 복수의 역사가 비로소 그 첫 장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제 안에서 일어난 태풍을 감추기라도 하듯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한 호수 같았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유진이가 토스터에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마치 어제 지하도에서 있었던 일은 꿈속의 일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 너도 잘 잤니? 네. 어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정말 괜찮으셨어요? 괜찮다니까. 나도 피곤해서 그냥 먼저 들어온 것뿐이다. 저는 태연하게 커피 물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에서 어떤 원망이나 서운함도 찾아볼 수 없자 유진이는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력이 흐릿해진 늙은이라 어제의 모욕짐은 하룻밤 자고 나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유진이는 새로 산 옷들을 오늘 쇼핑몰에 올려야 한다며 신나게 떠들어댔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간간히 추임새를 넣어주었죠. 이 고요한 아침 식사 자리는 폭풍전야 그 자체였습니다. 유진이가 요가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곧바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 오랜 친구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찬숙이니? 영희야, 나다. 어쩐 일이야, 이 아침부터. 별일 없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희는 제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구나? 그 한마디에 결국 저는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동대문 시장에서 있었던 일, 지하도 한복판에 버려졌던 일, 그리고 제가 사준 차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유세하며 저를 무시했던 지난 세월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 영희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영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쳤죠. 야, 박찬숙, 너 그걸 여태껏 참고 살았단 말이냐? 당장 그 집에서 나와. 그 쌍화차 같은 것하고는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숨 쉬는 것도 아깝다. 친구의 분노는 마치 제 마음인 양 뜨거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 차 제가 팔아버릴 거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년이 제일 아끼는 게 그거라며? 아주 잘근잘근 밟아줘야지. 근데 그거 아들 녀석 명의로 되어 있다며. 내가 팔 수 있겠어? 그래서 내 도움이 좀 필요하다, 영희야. 저는 영희에게 중고차 딜러로 일한다는 조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희는 무릎을 탁 치며 아, 맞다. 우리 현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당장 연락해주마.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영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인 현수 씨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오늘 오후에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유진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영희를 꼭 닮아 선하게 생긴 젊은 청년이 저를 보고 깍듯하게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영희의 조카 현수 씨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에게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현수 씨의 표정은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로 계속해서 바뀌었죠.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전문가의 얼굴